회의의 주요 토픽은 역시 평화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선물 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데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 분이 발표를 하고 나중에 또 세 분이 토론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대개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토론 나중에 아마 블로그에서도 아마 얘기하시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대학교에 우리 구갑 교수부터 시작하실까요? Can you understand what we are talking? Translation is okay? 예, 고맙습니다. 소중한 회의에 불러주셔서 신한대학교 탈문단 경제연구원 측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주제와 부합하게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주요 주제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화 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곧 신뢰 구축 과정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토론자는 이정철 교수님 계십니다만 비핵화도 사실은 한반도 특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체제란 말이나 비핵화란 말 자체가 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실제로 협상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 사업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 첫판의 영어본을 남과 북이 갖게 됐었는데 평화체제를 한국 정부는 피스 리짐이라고 썼던 것 같고요. 근데 반면 북한은 사소한 차이입니다만 피스 메커니즘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평화체제를 할 때 피스 메커니즘을 선호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피스 리짐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어떤 표현을 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럼 평화체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 각기 동맹을 체결하면서 만들어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화체제에서 핵심은 그 앞에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서로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그걸 평화체제라고 하는 베르사유 평화체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독일에 대한 징벌적 평화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체제를 얘기할 때도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떤 평화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의 개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전쟁의 확률이 거의 줄어들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예를 들어서 안정적 평화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 얘기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피스 리즘보다는 피스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좀 더
우리의 이해관계에 좀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법적 기원이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53년 7월 27일 날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전협정은 사실 2차 대전 이후 군사적 분쟁을 관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1949년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그 정전협정 비슷한 게 체결되면서 아미스티스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 그 아미스티스라는 표현이 한국전쟁을 그 중단하는 데도 도입이 되었고요. 따라서 그 당시의 정전협정을 보면 대부분 군사적 분쟁만을 좀 관리하는 문제에 집중돼 있고, 평화협상의 문제를 일종의 정치적 권고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전협정 4조 60항입니다. 그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3개월 내에 그 각기 대표를 파견해서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개최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회담의 주제는 외국군 철수 문제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의 문제, 그리고 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등이 들어갔냐면 당시 북한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 4조 60항을 주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외국군 철수, 한반도 평화 정착, 그리고 한반도 평화 관련 협상 등을 제안했었는데, 그 세 번째 문제를 사실은 등으로 처리하면서 그 4조 60항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한반도 평화 정착 부분이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얘기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근거가 되는 조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정례협정 4조 60항이 평화협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말에 진행된 4자 회담에 있어서도 이 정례협정 4조 60항의 주 주제가 사실은 핵심 쟁점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3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1954년 4월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됐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회담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분단과 베트남의 분단을 제도화한 회의가 1954년 제네바 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의제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평화협정이란 얘기를 북한이 사용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였고요. 내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70년대 초반, 특히 74년에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 또는 평화체제라는 말을 공적으로 수용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탈냉전과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들이 그 한국 정부가 평화체제를 의제화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평화체제가 의제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른바 제1차 핵위기하고 겹쳐지는 시기입니다만 북한은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을 철수시키고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그 체코하고 폴란드 대표단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 이때 이제 피스 개런티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지금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피스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기원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북미군사공동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5년 9.19 공동성명 직전에 평화체제의 문제를 비핵화하고 연계하는 그 일종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비핵화 문제하고 평화체제 문제는 그 기원을 달리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결합된 형태로 등장하는 게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단순화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회의 주제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등가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 발표 보면 중앙대 이혜정 교수가 미국과 북한의 교환을 능력과 의지의 교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얘기하면 북한은 유형의 자산을 내놓는 거고 미국은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사실은 어떤 가치 척도에 의해서 등가로 계산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남북관계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인 셈이죠. 가치 척도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하게 시간 지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다시 받을 것이라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에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라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풍계핵 실험장 폐쇄 같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 줄 차례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교환이 이루어져야지 그 신뢰가 구축이 되면서 비핵화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수인의 법리 게임 상황에서 그 티포텟 전략을 쓰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에서 그 남북 합의 도식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서 또 액면으로 보면 하노이에서는 그 회담이 결렬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게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그 배신을 지배적인 전략으로 선택하는 수인의 법리 게임 구조와 많이 닮아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이 서로의 배신을 좀 차단하는 조치가, 예를 들어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 같은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환 관계에서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 느슨한 상호주의라고 보통 부르는 국제관계에서 그 제3자의 역할, 예를 들어서 남북이 합의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미 협상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조치에 따라서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한 상호주의는 훨씬 더 복잡한 게임으로 간다는 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반도 안보 딜레마와 평화체제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안보 딜레마를 인정하는 문제는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전협정 2조 14만 리을목이라는 곳에는 정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군비 등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군사시설을 발입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문화되는 게 1957년, 58년경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안보 딜레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한반도 안보 딜레마는 분단 상황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폭력적 방식에 의한 통일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매번 반복됩니다만 핵무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성이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를 탈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국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과정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고 하는 이른바 쌍중단의 교환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안보 딜레마 탈출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만 한국 정부가 직면한 트라일레마 얘기를 하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의 지속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듯이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요즘 국민 인담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이라고 하는 일종의 타협 같은 것이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인데 그냥 민간 연구자가 붙이기밖에 써놓은 거긴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는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분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평화체제 협상을 위해서는 과거의 육자회담을 불러오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남북 미중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재개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을 위한 육자회담은 동시에 그 동북아에서의 다다안보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좀 자리매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평화체제 협상에서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일종의 연합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과정을 위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동의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토론자가 얘기하는 좀 뭐야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넘어가죠. 네. 지금 여기 글을 발표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여태까지 무형만 하고 북한은 이제 유형을 제시해서 제대로 안 됐다 그러는데, 미국이 유형을 제시하면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 단도직 굉장히 지금 여기에 평화가 한반도에 온다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간에 뭐가 합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참탑 결정됐을 때 왜 한반도 평화가 안 왔습니까? 나 그런데 단도직 질문을 좀 하면서 다음 번에 넘어가라. 왜냐면 여러분들 좋으시는 분들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발표자부터 좀 넘기라고요. 다음은 우리 지금 뭐 안 졸리시죠? 이경묵 박사께서 안보를 위한 정연을 위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의 이경묵입니다. 예, 저는 원래 전공이 경제인류학하고 정책인류학이고,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적용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대회 자료집을 읽으면서도 많이 배웠고, 오늘 코멘트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안보를 위한 증여, 그다음에 증여를 위한 불확실성. 예, 전체 발표는 지금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진행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켰어요. 예,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하고 안보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위기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는 두 번째 토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여와 계약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하고, 이 세 가지 토픽을 다 다룬 후에 국제관계에서 증여라는 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증여하고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식적인 통념이 있습니다. 안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적의 존재를 식별함으로써 그 문제가 시작되고, 적이나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안보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여에 대한 아주 상식적인 가정은, 증여는 같은 사회의 친밀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의 특수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김영란법이었고, 김영란법에서 친족들 간의 증여는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 친족은 친밀하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적절한 기준인지는 또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그 안보와 증여라는 것은 동시에 이 두 쪽 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정의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때 증여를 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본말 전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은 증여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적과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상 상대편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또 유명무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기와 불확실성을 제도화한다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계약법의 경제 인류학에서 논의되는 계약법의 예를 하나의 사례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위험사의 태제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올리백이 가장 유명한 논자이고, 그 이후에 다른 학자들이 이어서 그 논쟁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위험이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은 리스크라고 혹은 위험이라고 계산된 불확실성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질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최초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계산된 불확실성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성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만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딜레마가 될 텐데, 실제로 불확실성 개념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통치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말리라는 사람이 2000년에 쓴 논문에서의 부분인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성향과 미래 구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의 문제와 잠재적인 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예측하거나 사리 분별해낼 수 있는 자세가 동시에 마련이 돼야 기업가적 정신 혹은 투자,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즉 지금 이해인데요. 1806년에 뉴하우스 웨일즈에서의 흥미로운 두 개의 판례입니다. 이 두 개 판례는 모두 다 1806년에 있었던 사례인데, 메가서 톰슨, 그러니까 여기서 메가서는 같은 사람이고요. 이 같은 메가서가 톰슨하고 했던 재판과 바저리하고 했던 재판이 정반대의 판결이 나게 됩니다. 메가서는 약 36리터의 밀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밀 가격이 폭등을 했고, 그래서 메가서가 주장하기를 자신은 계약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서 갚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법원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과거의 기준을 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후반에 또 같은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법원은 같은 법원입니다. 같은 법원이 약속했던 그대로의 밀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해버립니다. 즉 즉각적인 지불을 유예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하고는 달리 미래의 불확실성을 지불을 유예하면서 기대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약법 안에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법안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보완됐다고 볼 수 있겠죠. 증여와 계약의 차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증여라는 것은 탈이해관계적인 이해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거나 기존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진행하려고 할 때 증여가 사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며칠 후에 어떤 것으로 갚을지를 완전히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건 계약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줬을 때 뭐가 올지 안 올지, 어떤 것이 올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모를 때 그것을 저희는 증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도 그렇죠.
뭐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증여의 역설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증여, 그러니까 남이 북에 줬던 것이 퍼주기였는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퍼주기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증여가 즉각적인 혹은 미래의 보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뭐 이용하거나 이럴 때 이런 명시적인 교환에는 증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퍼주기가 또 아닌 측면은 선물 교환은 자발적인지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의무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유롭고 무상인 듯 보이지만 사실상은 강제적이고 타산적입니다. 뭐 유명한 로스의 세 개의 의무가 있죠. 주고받고 되갚아야 할 의무가 같습니다. 반면 방금 제가 그 계약법의 예로 설명을 드렸듯이 뭐 이 계약법에 대한 논의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만 계약은 규칙을 공유하고 고정된 이해관계를 지닌 양자 간의 약속의 이행을 보장하거나 그것이 불이행됐을 때 그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합니다. 즉 계약에서 불확실성은 변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약의 테크닉이고 제거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으로 변형을 함으로써 계약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계약의 반대 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연히 상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환도 아니고요. 거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가져오는 것인데 계속 일방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더 이상 증여가 아니겠죠. 그리고 뇌물, 그러니까 이것을 줬는데 무엇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 명명백백하다면 그것도 더 이상 사람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그냥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증여가 아닙니다. 즉 공유되는 사회적 규칙,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 사이라고 한다면 남과 북 사이에 어떤 선물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규칙이 이미 있다면 그것은 또 증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증여의 가장 반대쪽에 있는 강력한 반대는 전쟁이겠죠.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의를 합쳐서 국제관계에서 증여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는 아시다시피 계약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국제법에서. 그러나 계약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인 국가들은 사실 국가들 사이의 상의에 그것들에게 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공동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마르셀 모스는 이것을 사회들 사이의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완결된 형태의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이러한 사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 양자에 의해서 진행됐던 원조 경쟁이나 마샬 플랜 세 번째 발표자께서도 언급을 하실 텐데 마샬 플랜이 한쪽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의 패전국에게 줬던 선물이죠. 그리고 국제 갈등과 테러에서 인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부채와 전쟁 배상금은 어떻게 정해졌는가, 국제 원조 기관이 어떻게 역할하고 있는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선물 교환은 어떤 것인가, 다음 기후 변화나 인류 세나 환경 파괴나 세계 유산 이런 인류 전체의 과업을 해결하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약들을, 어떤 약속들을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 안에서 증여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토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맹세와 증여라고 붙여봤습니다. 남북관계는 국제사회에서의 특수태입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는 증여의 요소도 있고 계약의 요소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방금 고가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발표에서도 어떤 특정한 이 딜레마라고 표현했던 어떤 요소를 즉 선물의 불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약 안으로 얼만큼 어떻게 끌어당기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논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국제법이 완벽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남북 사회의 문제는 또 국가들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저는 경제인류학의 용어를 빌려서 유사계약이나 혹은 부분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 계약이 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나 합의를 한시적이나마 그 효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말과 이후의 행함이 불일치한다. 즉 아까
계약법에 의해서 매가서의 그 판례에서 첫 번째의 논리에만 매달린다면 설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즉 이것은 발화의 순간에는 완결되지 않지만 사후의 보증을 가정하고 기대하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간벤이 언어의 성사라는 책에서 맹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맹세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불확실하다고 해서 맹세를 하지 않는 한 맹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양자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본말 전도가 될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 유산을 다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물려주는 거지, 이런 반론이 들어오겠죠.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고 되갚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사회적 규칙을 공유하지 않은 남과 북의 관계가 결정될 겁니다. 선물이지 않은 예 중에 그 뒤에 부분의 발표에서 사례들에서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읽은 발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되갚을 수 없거나 상대편이 너무 아까 뇌물이라고 표현했듯이 이것을 받음으로써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조건들이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 어떤 선물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것을, 그러니까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최대한 다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양과 그 방식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여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본말 전도일 겁니다. 위기와 불확실성 자체가 계약의 논리뿐 아니라 증여의 논리를 동원해야지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즉 안보가 그 적과 불확실성의 제거가 아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테크닉이라면 불확실성은 증여의 근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불확실성을 다 제거하면 증여는 증여가 아닙니다. 안보를 위한 증여의 역할은 증여에서 불확실성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때로는 위협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상호 신뢰와 그 다음에 상호성, 흔히 reciprocity, 그러니까 호혜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호혜성은 너무 선한 측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호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증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아니라 이 증여가 미래 완료형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완료형은 한국에는 이런 시대가 없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지만 이것도 맹세 혹은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현재의 말을 하고 그 이후의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완결되는가 완결되지 않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맹세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말 증여가 선물이 국제관계의 평화에 어떻든 공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는 이라비스키 교수가 해줄 걸로 보이는데, 우선 여러분들 조금 같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하나 문제 질문을 던져보면은 이 선물을 받는 쪽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일 청구권 자금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청구권 자금으로 대수선 많이 바뀌어서 청구권 권리를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중국은 청구권의 권자를 청구권 요청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은 주얼레 수상하고 다나카 수상이 회담을 하는데, 일본의 주얼레 수상이 청구권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일본의 그 외무성 조약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청구권의 권자란 말을 좀 빼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얼레가 화를 내고 그 조약부장을 쫓아내버렸는데, 정상회담장소에서 결국 합의문에 보니까 청구권이라는데 청구하지 않는다고 되지 청구권이란 권자를 뺐어요. 그래서 받을 건 다 받고 그 청구권 받는 경제협력 자금 받는 동안에 굉장히 한일 일중관계가 중일관계가 좋았는데, 우리는 권리를 통해 받긴 받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지금 이 1965년 협정 문제가 지금 계속 한일 간에 분쟁의 씨앗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선물을 받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얘기하지만 그 당시 우리가 받은 돈이 일본 전체 예산의 15%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를 보면은 액수가. 근데 우리가 볼 땐 그 택도 없던 거죠. 더 내놔라 이건데. 그래서 이거 분석하는데 아마 우리 좀 더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참 좋은 토픽을 이번에 가져다 주셔서 아마 우리 글라비스키 교수가 아마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우리한테 제시해주면 이 어떻나? Hi, I'm Eric Rudovsky. I teach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I think that one of the reasons why I'm here is that I participated in a set of workshops at the Kata Hamburger Institute affiliated with the University of Duisburg-Essen in Germany on the relationship of the gif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ir main concern was German refugee policy and the gift of welcoming refugees, especially from Syria, into the country. And in the process, the discussion was about a gener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ole of gifts in international society. I realize that the PowerPoint is in English, but there's many good pictures of ancient gifts, which hopefully will make it more fun. So the basic framework of the workshop was that usually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which is what my home field is, don't tend to study gift giving. Instead, what we tend to study is coercion. If you're interested in trying to understand outcome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question is how do you get leverage over your rival? So for insta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question is not giving gifts, but rather withholding gifts in order to get people to engage in talks. And that's usually what we would call the conventional wisdom, or the way in which we think about gift giving in bargaining. So within this framework, usually if you want to encourage cooperation, you give gifts as bribes, you withhold gifts as a form of coercing a rival. And gift giving can also be competitive. The example is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s gave gifts. The US would send jazz musicians to the Soviet Union as a gift, and the Soviet Union would send ballet singers to the United States as cultural gifts. But there was this framework of competition. Everybody knew what was happening. What was happening was both sides were trying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their culture. And this was a form of competition rather than a form of cooperation. So this is the way we usually think about the role of gifts, and this is what we were trying to rethink. And we thought that there were some reasons why you would question the conventional wisdom. The main reason is that we know that gift giving is the oldest diplomatic practice of which we're aware. I'll show later the Armana letters, which are the earliest diplomatic correspondence. But this frieze is from Iran. It was established in the 3rd century, and it's the gift of camels from one society to another. Most of diplomatic correspondence throughout world history, if you exclude the last 200 years, is a collection of discussions about what gifts one society gives to another. It's just a long catalog, which we're still interested in with modern gifts. Also, it appears that every time that we have a period of time in which relations are opening,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uring the Nixon administration, it's always preceded by elaborate gift giving. So the United States, we still remember the Chinese gift of pandas to the United States, or the gift of pandas from China to the UK or to London. But this is always preceded by this elaborate set of symbolic rituals in which the two societies recognize one another. And we also know that there's a lot of public attention to gift giving. So there's attention, as my understanding is, there's a lot of attention to the gifts give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en North Korea gave South Korea mushrooms, and the question was about the oranges, and South Korea gave back. But it's something which captivates public attention. So there's museums in Berlin which are dedicated to the history of gifts. We'll see those later. That East Germany would give to the rest of the communist world as a way to establish a network of legitimate communist parties. But it's something which fascinates people. It's something which is really interesting to the public. So the 3 things which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to make it as brief as possible, is the claim that gift giving is central to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cooperation.
And then drawing from Marcel Mauss, who wrote one of the original anthropological classics on the gift, to talk about two forms of gift giving. One he called a perversion, which is competitive or hierarchical gift giving, where you give gifts in order to make somebody dependent upon you, versus egalitarian gift giving, which is when you use a gift to recognize equality between people in a society. And then to talk about policy significance, because I think some of the questions about whether you can use a gift framework to talk about international politics are still unclear. So, what's Mauss's central argument? His central argument is that every society has forms of gift exchange. So, every society also has some rules about gift exchange. So I had never heard the example of money, that's funny. Because Americans do sometimes give money to their children, but usually as a form of coercion, clean your room and I'll give you $1, which is just essentially a contract or a form of exchange between the two. But every society, so the argument goes, has different rules about gift exchange. So gifts circulate in a society. One person gives a gift to their boss, the boss gives a gift to a spouse, but gifts circulate throughout a society in a way in which we tend to recognize each other as members of a society. It means that we treat people as more than units with which we bargain or exchange. It's a way of recognizing the value or dignity of other people within the society. So gifts provide a means of recognizing others. That's one of Mauss's central points. And his other central point is it's different than contract, like what the last speaker was talking about. So the difference would be that in a contract, we negotiate the terms. I give you a gift and you give me a gift back, and there's clear expectations for what the values of those gifts are supposed to be. That's just another form of contract or bargaining or an exchange. What Mauss says is that's very different from what we tend to think of as a gift in his definition. In his definition, it's a diffuse form of reciprocity. One gives a gift in the hope that in the future somebody will give a gift back, but there's no certainty that that gift will come either from the person you gave the gift to or from when that gift will happen. The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which people use to make the most sense of this, I'm not sure if it travels, is what we call Secret Santa at offices. At Secret Santa, you wrap up a gift and you don't know who you're giving it to. And the person who you give it to doesn't know who got it. But you put all of the gifts in a box, and then everybody reaches in and grabs a gift out of the box. And the rule is it's secret who gave who to what. It never stays secret. But the idea is this is a form of community building in which people are sort of excited to see what they can give to other people and what the reaction the other person has. And it's a form in offices of demonstrating egalitarianism, that nobody is above anybody else because everybody participates in the same form of exchange. It's a way to do what we would call workplace democracy. So an example from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oftentimes people talk about is the gift of metals, especially as Americans moved west during the 19th century. So on the right, there's what's called a Jefferson Peace Medal. So imperial powers, when they moved west, would oftentimes give medals to American Indian tribes on the periphery. And so the medals tended to be silver or gold. And the idea was that this was a gift. In exchange, the American Indian groups would give gifts back, usually diplomatic gifts. So they might be something like wampum or beaded cloths, which would be popular among the Oneida Indians in the American Northwest. If the American Indian leaders accepted the gift, if they took the Jefferson Peace Medal, it created diplomatic obligations. So to accept a gift meant that their other side recognized, or that you would recognize the other side as a party who it's reasonable to conduct negotiations with. So treaty negotiations or other negotiations would only follow these large symbolic displays of gift giving. And it also had a positional aspect. Why? Because if you give a gift to an American Indian leader, they had to give you back gifts which they had received from other diplomatic partners. So the French or the Spanish would have to, if they had given you a medal in the past, you would give those medals to the Americans and instead accept the American medal. So this was a way in which people would use gifts as a form of diplomatic recognition, which could only then could that precede bargaining and negotiations traditionally understood. So the question which people are drawing from Mauss is this question about whether gift giving can create a society. So the claim is that if we engage in regular gift giving between two societies, three preconditions must be in place.
First, there has to be regular interaction. Why? Because only when there's regular interaction does it make sense to give a gift. You rarely give a gift to somebody who you've never met before or a person who you meet for the first time. So there's an expectation that not only have you interacted in the past, but you're going to interact in the future. There's also sufficient harmony to allow gift giving to take place. If you're in the middle of a war, gift giving is difficult. If you're in a period of time in which there's enough peace that you could imagine engaging in future negotiations, gift giving becomes more useful. And usually there's some aspect of dependence or mutual advantage that makes the gift giving make sense. Our societies have to be interdependent enough that we feel like the other side is of sufficient value to make an act of gift giving worthwhile or valuable. So the example which Carrier gives, so I thought it was funny, the question about giving children money, is that, he was talking about American society, is that children and parents oftentimes give gifts to one another. The way this would work is that we have a day called Father's Day where kids make craft gifts to give to the parent. They're very excited to do so. So they make something out of paper or an art project, and then they give it to their dad or to their mom on Father's Day. And parents much more regularly give gifts to their children. And this is a way in which, of course, there has to be interact regularly, families interact, there has to be harmony. If you're fighting with your child, the gift seems a little bit more awkward. You have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are dependent upon one another just for the existence of a family. But it's a way in which the family members each feel like they're generating something important to the society in which a family is miniature. So that's the way in which people think about the role of gifts in societies. It's a way to generate respect and recognition and for people to carry that out with some form of material exchange. So one of the examples which I think is very interesting, at least in the German case, was East Germany in the 1970s and 1980s. So this was a period of time in which East Germany was trying to elevate its world position because it felt very diplomatically isolated. So it used gift giving, so it was trying to enlarge its diplomatic effort, to increase its recognition by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gift giving was a key piece, and seeing the gifts showed its social network. So here's some of the gifts. So from Vietnam, they also, I should add, displayed these in a museum. It was very popular, my understanding is, with the East German public to come in and see the fruits of their labor, to see that their position was being eleva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is is, I think, a beautiful wood carving of Vietnam. Yasser Arafat had an ivory carving. It's kind of hard to see, but it's very elaborate. And this is a gift of a chess set which came from South Yemen. And most of the gifts came from different partners which East Germany wanted to improve or build independent relations with, especially independent of the Soviet Union, trying to elevate its position within the communist world by generating a society of people through which it was engaging in diplomatic or gift exchange in order to show that it was a legitimate world power, using this as a way, as a precursor to international negotiations. So a couple of things. First, if we trace dense gift-giving relationships, so it wasn't a one-time gift, this was a regular interaction in which they gave gifts back and forth. You can identify the social networks where East Germany wanted to try to obtain influence. It also implied mutual recognitions of states. East Germany did not receive gifts from the Americans because there wasn't a significant policy of mutual recognition. But they did obtain significant gifts from various states within the former communist world. So it shows who they sought legitimacy from and who was, the absence of gifts showed the challenge. And they also used them as ways to open relations and showed that they were signs of diplomatic recogni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s the first argument, that gift giving appears to have some role in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second argument from Mao's, which is a little bit shorter, is that there's two kinds of societies in which you can generate relationships. He calls these kula and potlatch, but for the purposes of this, to sort of abandon the older anthropological terms, I call them egalitarian and hierarchical. So in an egalitarian society, we tend to give equal gifts, and they create recognition of equality. I'll give an example of this in a second. And so what Maus is explicitly interested in is that when you have an international, so he's writing about international politics a little bit.
And he says that you have to recognize that all units hav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re has to be symbolic or diplomatic recognition of other societies. So the way in which you do that, and he thought that also reduced conflict, the way in which you do that is by making sure that the gifts which you give are capable of being repaid by the other side. So it doesn't make sense to engage in largesse or to give a gift which the other side could never repay. Rather, you want to give a gift that, at least in theory, the other side would be able to pay back. And this provides a form of sovereign equality. Conversely, when states engage in hierarchical or competitive gift giving, they give unequal gifts. You give a gift which is so large that the other side would never be able to repay it. And this creates a recognition that one side depends upon the other. And he believed in enhanced competitiveness. In many ways, it seems like imperialism. Either the weaker power is coerced to pay more, or the larger power gives so much that the weaker power can never reciprocate. So examples of each type. On the type on the left would be recognition of embassies, that usually gifts are exchanged when we recognize diplomatic missions. And this was especially true in the formation of the first Eurasian, European and Asian trade networks. So this is a map of those that were forming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in which gifts were exchanged between sovereigns. And after a gift was exchanged, they would then accept a diplomatic mission into the country, which would only after that would trade relations be possible. So this is a way of recognizing that all societies have some type of equality. And by recognizing that equality, it eases the way for negotiation and progress. By contrast, there's different ways in which hierarchy can be established. One would be recognition of tribute or dependence, like the Chinese tribute system, in which gifts are given as a tribute, a form of coercion. You're coercing somebody to give a gift to you with the promise of peace or trade. Or you can give a gift that's so large a society is unable to repay. So a lot of people say that Marshall Plan aid to Europe, especially France, was resented by France because France never had the ability to pay back the gift. And the US would always deny them the claim that they were participating in they were engaging in acts of value that Americans wanted back. So essentially they were saying, we will give a gift to you, but you can't reciprocate, which creates inequality in the relationship, which occasions resentment. So far I wanted to say that Mauss summarizes how gifts reflect social organization. You can have a hierarchical or egalitarian form of social organization which is founded on the exchange of gifts. The unanswered question is whether one can change a relationship between two parties by giving gifts, or gifts a tool. So does gift exchange reflect the type of society which we have, whether we have hostility or peace or hierarchy or equality, or can you use gifts as a tool to engage in policy change? And the short answer is that we don't. So on the right, that's the Armana letters, which are the old diplomatic document, which is just a large series, for the most part, of diplomatic gifts. And the reason why we don't know, I think, are three reasons. The first is that the idea of gift exchange in international politics is relatively new, and we don't have careful empirical work yet. In some sense, I think that the current experiments that are being tried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going to be fascinating for this, because we'll get to observe what happens. Gift exchange also might reflect improving relations rather than cause improving relations. So we might see empirically gift exchange happen because relations have already improved. It's difficult to identify whether they're doing the work or whether they're reflecting the fact that the work is being done. And there's also significant cultural differences with respect to kind, size, and reaction to gifts, which make analysis of gift exchange in international society very difficult, because every society has very different fundamental rules or problems that could create problems. So I think that the basic issue is that Mauss describes periods in which societies meet, and the central goal was gift exchange. So his idea is that back in Polynesian prehistoric times, there were canoes which would be laden up. They would take the canoes from one set of islands to another set of islands. In the canoes would be gifts to be exchanged. And the action, what was happening, was the main role of these meetings was to exchange gifts. After the gifts were exchanged, then they engaged in regular trade. So the main piece of these diplomatic missions was the exchange of gifts, and economic or security cooperation was secondary. Today, this has changed, right? So today we still give diplomatic gifts, but that's not the primary role for meeting. Rather, the primary role for meeting is to engage in economic or security negotiations
And gifts are a brief preamble. So they're happening, but they don't have as much value. Now this makes us question whether gifts have utility. The way in which people are starting to try to wrestle with this question is by expanding the role of gifts, because the way in which we give gifts today is very different from the way in which Mouse was talking about. So foreign aid is a form of gift, accepting refugees is a form of gift. Corporate donations are a non-state-to-state form of gift, where they give pharmaceutical aid to the developing world. Security guarantees can be a form of gift in which one state pledges to protect the security of another state. And all of these are broader forms of gifts. And we can imagine the case that the way in which we give these gifts will have substantial effects for the way that negotiations afterwards will proceed. So the last thing, and then I'll conclude, is that I think one way to think about the policy significance of the theories of gift exchange, there's three. The first is that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give gifts that are not so large that another side cannot repay. You shouldn't use gifts as bribes, and you shouldn't use gifts as a way to develop dependence, because that can be a threat to cooperation. It tends to pervert negotiations, would be the way that Mao's would describe it. And I think for good reasons, that one side will become dependent upon the aid of another or their political support. You also have to accept gifts well. When somebody gives you a gift, you have to thank them in an appropriate way. You can't be a bad gift getter.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symbolic aspects of gifts.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is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symbolic aspects of gift exchange in which equality is recognized. If Maus is right, which is an empirical question, we have to study that, and that egalitarian forms of gift exchange tend to precede periods of peace and cooperation, you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symbolic aspects of gift exchange. I'm trying to figure out how many oranges to send back, it's my understanding, in the case of a particularly great supply of mushrooms, not knowing that much about the case. But you have to spend a lot of attention focusing on those symbolic aspects to appreciating the gift that has been sent to you, making the public understand the symbolic importance of the gift so that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that these types of gift-giving relationships can signal a shift in relationships over time. And I think in general, the gift for gifts between the Koreas, this would make sense that this is a way in which changing the relationships and moving from coercion to thinking about gifts as a paradigm could signal that relations are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So far, my understanding, I'm excited to come here because I don't know that much about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 and so I'm excited to learn. But from an outside observer, a very outside observer in this room, it seems like it's been very successful because my understanding of the symbolic politics is that it's been extremely successful both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there's been a cycle of gift giving which has been generated in which people think about within both governments what the next gift will be. And it's that future-oriented cycle in which you're expecting to engage in further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another side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would define such an important shift in the way in which relations between states happens. But I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아마 보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그 눈을 번쩍 띄게 하는 그 새로운 접근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그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 지금 뭐 이 토픽 자체가 국제정치연구에서 새로운 토픽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소개되는 것 자체는 아마 뭐 거의 뭐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고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한 40분 남았습니다. 그 토론자가 세 분이 계신데 세 분께서는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숭실대학의 이경철 교수 먼저 하시죠. 네, 숭실대 이정철입니다. 제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주제라서 토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시간은 뭐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가 국어 박사님 글에 대한 토론을 하겠는데요. 일단 나머지 두 분의 주제하고 국어 박사님 주제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강론 쪽이라서 이 전체 주제에서 소화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북한은 계약 밖에 있는 존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은 인정투쟁을 하는 것 같고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이 인정됐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그 이후의 현실에서 자기들은 평등한 국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불만을 계속 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릭슨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북한 입장에서는 기껏해야 위계적 질서 속에 자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평등하게 대우해달라라는 인정투쟁의 의미를 계속 펴고 있다. 제가 받은 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어 박사님 얘기하신 그 무형과 유형 얘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북미 회담이 교착되는 이유를 북한은 두 가지 강도논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강도논법을 쓰고 있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면 오늘의 주제로 해보면 북한이 보기에 미국은 선물 교환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을 토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논법인데요. 북한이 얘기하는 강도논법은 첫째는 국어 박사님 아까 말씀하셨고 장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인데 북한은 자기들은 가역적인 것밖에 못 받고 자기들이 미국에 줘야 되는 거는 불가역적인 걸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도논법이냐. 이게 첫 번째 북한의 불만이죠. 두 번째 강도논법은 북한은 자기가 행위자로서 미국을 상대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미국은 자기들이 행위자가 아니고 남북관계를 선물로 주려고 한다. 이거 완전 강도논법 아니냐. 북한이 얘기하는 두 가지 강도논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보면 선물 교환을 하는데 북한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한번 해체되면 다시 건설할 수 없는 거를 줘야 되고 반면에 미국은 금방 되돌릴 수 있는 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 보고 주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라버리다. 강도논법이다. 그래서 이런 협상 못하겠다. 이게 지금 교착 상태의 이유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1950년대까지 가져가면 아까 장 교수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일단 싱가포르 이후에 이제 북한의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북한의 불만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전제는 북한은 우리 협상 시작할 때 쌍중단을 전제로 했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핵실험 중단하고 ICBM 발사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 근데 이게 왜 안 지켜지냐? 이거는 최소한의 우리가 계약관계로 가기 위한 서로의 약속인데 왜 그게 안 지켜지느냐? 라는 것을 지금 계속 평화체제 협상의 전제로 제기하고 있죠. 그 점에서 이제 국원 박사님이 얘기하신 무형 유형의 말씀이 저는 이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저희가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국원 박사님의 주제의 특징은 오늘 나머지 두 분들은 남북 관계에서 선물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북한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인정받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미국이 왜 자기들한테 선물을 안 주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선물 주고받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로 됐는데, 또 그래서 구바 박사님이 오랫동안의 평화체제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선물 교환을 간절히 바라는 역사를 쭉 쓰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점에서 보면 북한의 기대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서 이제 나머지 두 분이 남북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북미 관계를 당사자로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저는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도 토론자니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에서 그래서 구가부 박사님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분리해서 협상하자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선물 교환의 논리와 북미 간의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사실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 테이블에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선물 교환의 논리에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걸 분리하자고 하시는지 제가 이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서 물론 이제 위계적 관계고 북한도 어느 정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등가 관계를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등가 선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한 테이블에서 하는 게 맞냐, 나누는 게 맞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구가 박사님이 프로티안 파워 카첸슈타인에 이거를 순발력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컨트롤 파워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프로티안 파워라는 개념을 카첸슈타인이 쓰고 있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산 불가능한 국제정치의 현실, 그래서 프로테우스와 같이 변형되는 권력 현상을 아마 지칭하고자 하는데, 순발력이라고 하면 한 단계 넘어서면 이해는 되지만 그 점에서 보면 적절한 번역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이 논의에 결합시켜 보면 카첸슈타인이 리스크와 uncertainty를 사실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는 그게 서로 뭐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시는 개념도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보면 uncertainty의 상황에서의 선물 교환과 리스크, 소위 계산 가능한 상태에서 선물 교환이 좀 더 다른 맥락이 아마 있을 거다. 조금 더 이제 연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구하 박사님께는 왜 순발력이라고 하셨는지 시사하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구가부가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이정철 교수가 북한은 양보를 했는데 미국은 전혀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 받아들이게 들을 수 있어요?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지금 말이야 주한미국까지 철수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돈 안 내고 지금 말이야 한국한테 내라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등가성이 왔다 갔다 하는, 등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뭐랄까 서로 간에 오가는 게 있고 있어서 이제 남쪽의 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논의할 때 전혀 이제 국내 정치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 케인스 얘기를 구가 박사 자료 인용을 하지만, 그 케인스가 여러분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대한 징벌이 너무 강해서 결국은 독일을 나중에 자극할 거다 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고서 이 사람이 그것은 그 중에 재밌는 게, 나는 그래서 이 보수당 정부도 안 되겠고 노동당 정부도 안 되겠다. 그래서 소수 정당이지만은 개혁적인 자유당에다 투표할 수밖에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드는 게, 요새 우리나라도 좀 그런 소수 개혁적인 정당이 있어야 이게 약간의 감초 역할을 좀 해가지고 남북 간에 이 대립 이런 걸 국내적으로 좀 풀 수 있지 않는가. 근데 그런 국내적인 그 요인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서 나는 조금 이게
지금 우리 남북관계 국제정치 논의할 때, 제가 토론할 건 아닙니다만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문제를 이정철 박사가 제기를 했는데, 지금 여론과 이게 이정철 박사 얘기하는 게 맞느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정철 박사는 역시 이념에 사로잡힌 한쪽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오늘 선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제자들한테 꼭 선물하라고 가르칩니다. 선물하라고.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그 박사학위 할 때 우리 학생들 이정철 박사도 마찬가지고 이 외부의 심사위원들이 오시는데 반드시 찾아가서 너무 많은 선물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나 유비스케 얘기했듯이 그 포도주라도 한 병 사들고 인사를 하고 그러라 하는데, 근데 여기 오늘 왔어야 되는데 내가 심사를 받던 김현철 장관, 홍익표 소유상들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프트 기빙이라는 게 크면 안 됩니다. 크면 안 되고 조그만 기프트 기빙 하는 건 상당히 평화로운 화해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신한대 남영욱 교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저 토론을 맡은 신한대 남영호인데요. 아까 이정철 선생님이 지식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이 자료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PPT 발표돼 보면 상당히 단순한 버전이고요. 어려워서 이럴 줄은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볼 생각으로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부는 별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한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대립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인류의 역사 또는 사람과 사람 또는 사회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이제 교환 양식으로 보는, 이제 가락다리 고증같이 보는 방식이 있고요. 교환 양식 1, 2, 3에 나간다든지,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모스같이 증여와 교환을 구별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가락다리 고증같이 보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교환과 구별되는 증여의 범주를 획정한 것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끌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교환과 증여를 구별했을 때 여기서의 증여는 어떤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관계 때문에 성립된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관계로서의 존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지 관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를테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가 누구에게 주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주변 사람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돼서 누구에게 줄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북한이 이 소위 말하는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북한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북한에게 줘야지 정상적인 멤버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환과 구별된 증여가 어떤 행위의 기본적인 양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발표문에도 나왔지만 사실 그런 같은 면은 같은데, 내가 받아야지 정상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나한테 준 존재는 역시 누군가에게 받았을 터인데 계속 쭉쭉쭉 올라가면 최초에는 누가 주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발표문에 보면 그런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딜레마, 아까 말하면 이 국제사회 관계에서도 먼저 받아줄 수 있다라고 서로 계속 얘기하면은, 그럼 누가 줄 것이지? 누가 시작하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는 궁금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와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불확실성과 위협을 계속 같이 놓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불확실성이 위협보다는 더 큰 범주이긴 한데, 증여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증여의 반대말,
상품 교환, 거래, 사기, 뇌물, 확정된 규칙, 전쟁 등등이 증여의 반대라고 했고 이것을 증여 수중자 주는 쪽에서의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위험은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불확실성을 인정한 채로 증여할 수 있는 규칙을 어떻게 양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려면 불확실성과 위험을 병치시키지 말고 구별을 해서 좀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학술회의를 기획할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는데요. 원래 기획할 때의 제목은 증여와 남북관계였는데 후하신 쪽에서 너무 세다고 좀 피하라 해서 도망가느라고 다른 제목이 된 거고요. 그때 좁게는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이 향후 혹시 진전된다면 또 역시 퍼주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 북으로 가는 것이 전용되었다 이런 논란은 별개로 하고 퍼주기를 방어하는 쪽의 논리를 보면은 그 증여의 논리로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등가성의 기초에서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데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방어를 할 때 하더라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학술회의를 기획할 때 좁은 의미에서의 취지였고 넓은 의미의 취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존재가 관계를 맺는 방식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해보자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주최 측으로 약간 부연 설명을 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그렇게 좁게 포커스를 한정한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해를 사는 소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획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박세진 교수님 제가 처음 뵙는데 간단히 저희 소개 좀 해주시고 하시겠습니까? 저 교수 아니고 박사입니다. 전 인류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앞에 토론자 두 분하고 달리 제 생각은 지적 능력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증여하고 사회라는 거의 관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한 합의를 짧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국제관계학이 모스의 증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좀 새로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스가 증여론에서 다룬 대표적인 사례가 포틀레치와 쿨란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일종의 국제사회 간의 국제적인 선물 그래서 하나의 부족이 있고 부족의 수장이 다른 부족을 방문해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섬에서 다른 섬으로 방문해서 증여를 하거나 초대해서 증여를 하거나 그러니까 증여라는 게 뭐 고대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이른바 원시사회, 국가 이전 사회에서부터 이미 국제적인 관계를 조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선물을 한다는 것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그게 중요한 게 그 사회들이 포틀레치와 쿨라가 이루어지는 사회들이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만성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그래서 모스가 말했다시피 일종의 양자택일 선물을 할 것이냐 서로 죽일 것이냐 라는 상태 그리고 그 일종의 두 가지의 순환이 접합되어 있는 상태 죽음의 순환과 선물의 순환이 접합되어 있는 상태에 그 원시사회들이 처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나오죠. 선물을 함으로써 평화가 생긴다. 선물을 함으로써 두 집단이 동맹을 맺는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 상호 인정, 평화 이런 식의 도식이 생기고 이야기를 정말 무수한 학자들이 반복을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 지금 이 문제식 자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식 자체도 이거 같은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물이 상호 인정을 가져온다라는 말하고 선물이 사회관계를 만든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냐
선물이 사회관계를 형성시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로 든 게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의 선물, 연인 간의 선물, 친구 간의 선물, 뭐 이웃 간의 선물 등등등등. 이 선물들은 사실은 관계를 만드는 선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관계 안에서 행사되는 선물이죠. 제 생각에는 어쩌면 선물은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관계가 선물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에 왜 선물을 못했느냐? 관계가 선물을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선물을 못한 것이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물이 관계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뭐냐면 최초의 두 집단이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원시 부족과 서구인들이 만났을 때, 그때 서로 선물을 할 때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이 경우는 선물이 관계를 만드는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그 이른바 그 원주민들이 그 상황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야, 저것들이 인간인가 아닌가, 저 하얀 애들이 저게 과연 인간인가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인간성 실험을 하는 거예요. 쟤들이 인간이면 우리가 뭘 주면 애들이 담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일종의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머릿속에 인간관계의 모델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인간관계가 선물 행위에 선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전제로 해서 선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단 인간이구나라고 확인이 되지만 그 뒤에 사회관계가 어떤 식으로, 그 뒤에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완전히 열려있는 거죠. 오늘 선물하고 다음날 만났을 때 죽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서구인들이 원주민들에게 했던 게 다 그거죠. 처음에 선물하다가 나중에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 선물이 하여튼 그렇게 낙관적으로 사회관계를 형성시켜가지고 막 좋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약간 이 취지에 반할 수 있지만, 학회 취지에 반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핵심 주장은 제가 던져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를 반대 방향으로 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이미 항상 있는 관계가 선물을 만들거나 선물을 하게 만들거나 선물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라는 걸 보면 정말로 이미 항상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미 관계들로 점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지금까지는 선물을 못했던 거죠. 어떤 공식적인 국가로서 정당한 파트너로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선물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존재하는 관계가 선물을 강제한다. 이미 존재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선물의 효력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관계에 의해서 항상 제한을 받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관계가 사실은 선물하고 무관하게 제 갈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남북 간에 뭐 진돗개, 풍산개 오고 가고 송이버섯, 귤 오고 가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남북 관계는 제 갈 길을 갈 거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이고, 일종의 남북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으로서의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 적대지향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핵심적인 태제는 하여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관계가 있는 한에서만 선물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선물이 가능했냐면 이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선물이 가능한 거였다. 우리 선물이 관계를 시킨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시킨 게 아니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망 속에 국가가 있고, 이 관계의 망이라는 건 남북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정학적 조건이라고 부르는 주변의 국제관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안의 정치적 관계들도 있고, 이 관계들의 망 속에 있는 하나의 행위자로서의 국가이고, 이 관계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은데, 사실은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은데, 그래도
관계가 선물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 왔을 때 어떤 선물을 할 것인가는 국가의 어떤 이른바 행위 주체성의 에이전시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작년에 경험했던 것이 선물이 가능한 짧은 시기였다라고 하면 그 짧은 시기 동안 남한이 어떤 선물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한테.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10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창올림픽 다 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남한에 했고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의 뭐 5일 경기장인가 그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고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기 희생을 내포한 선물인 거죠. 그 뒤에서 그 듣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안타까워 보일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을 한 선물을 했는데 남한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발표자께서 돌려줄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했을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적, 부정적 감정 그 다음에 관계의 부정적 영향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물을 했는데 못 받았을 때 답례를 못 받았을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받은 게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뭐 유엔 제재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제재가 있을 때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이 얼마나 더 가치가 커집니까? 제재가 있을 때 선물을 하면 그 희생이라는 게 담겨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정말 예외적으로 선물이 가능한 짧은 시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회고적으로만 벌써 회고적으로 말해야 될 만큼 지나갔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는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가부 박사님께서 모두 해외 출장이 있어서 곧 가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국가부 박사에게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한 분만 예, 설명 그렇게 좀 해주세요. 먼저 좀 답변하겠습니다. 구 박사한테 원래는 저기 3개 준비했는데 또 저기 북한 대학원 총장 역임하신 최한기 박사님이 또 짧게 하라고 해서 30초 하겠습니다. 우선 이따 또 질문하겠지만 가신 다음에 우선 국가 박사님 이제 1991년 남북 기본합의 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서로들 좋은 증여이면서 선물인데 그래갖고 외대 부총장이면서 이장희 박사가 늘 그거를 가슴속에 품고 다녔어요. 근데 2000년 6.15 선언 이후에 그거를 추적을 했어요. 이거 배신이단 말이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장희 박사님이. 요거를 한번 선물과 증여 차원에서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국가 박사 답변하고 자유롭게 예, 고맙습니다. 그 선물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모스가 부족사회를 모델로 한 것을 근대 국민국가 관계에 일단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일단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하면 좀 퍼주기 문제를 그러니까 퍼주기 담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북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유형과 무형의 자산이 교환이 될 때 사람들은 퍼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줬는데 굉장히 좀 늦게 주면 늦게 받게 되면 그 퍼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환 관계를 성공제.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정철 교수 잠깐 했습니다만 북미 협상하고 한국이 지불하면 퍼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환은 성립이 되어 있는 건데 다시 돌아가서 유형과 무형의 차이가 주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시민의식의 향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스스로가 그 퍼주기 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의식의 성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일단 그러면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협상 분리 얘기는 사실은 아일랜드 모델을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아일랜드 그
민병대의 무장 해제와 그 평화체제 협상을 분리해서 했던 방식인데, 이석준 씨는 지적 맞긴 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 지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평화체제 협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 관련해서 중국 문제 때문에 그 협상을 좀 분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프로티안 파워는 사실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번역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유력했던 게 통제 권력, 그러니까 컨트롤 파워에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칭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전 권력이 굉장히 그 유력한 얘기로 저한테 전달했는데, 순발력이라고 쓴 것은 같이 했던 분 중에서 이걸 순발력을 먼저 번역해서 쓰신 분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뭐 존중의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 프로티안 파워 논의에서 저는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른바 비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작은 국가들이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고, 저는 그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12월 19일 강릉 가는 기차 안에서 한미연합군사들을 연기하는 그 모습은 예를 들어서 작은 국가들이 발휘할 수 있는 프로티안 파워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구조를 썼습니다. 누가 나중에 다른 분이 또 답변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근데 그 가시기 전에 하나 좀 우리 같이 논의해야 될 게,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이 지불하라고 다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나 캐도를 만들어가지고 국제기구로 하여금 돈을 낼 수 있게 만드는 환경, 지금도 말하자면 북한이 저걸 하면 국제기구가 할 수 있다고 그다음 미국이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이게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펄펄 뛰고, 캐적으로 하자면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북한에 주는 원조 액수가 우리보다 적지 않을 텐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막 함부로 하고 다니니까 가짜뉴스란 말이에요. 가짜뉴스 내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좀 저걸 한데,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정상회담 해준 것만 해도 엄청난 승부 같은데, 기프트 아닙니까 그거? 국제정치상에서 그보다 더 큰 기프트가 어딨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논의에 이 깊이를 위해서 좀 더 깊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에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을 듬뿍 줬어요. 그럼 그게 교환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환이라고 인식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의 성장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을 제대로 알고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한 번 가지고 교환이 성립됩니까?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교환이 성립되까지? 아니 근데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도 않고 그냥 중단을 해버리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계속 가야지 끝까지. 사랑을 했으면 충분한 사랑 계속 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상호간에 뭐 충분치 않지만 이렇게 네, 이걸 무조건 없다고 한쪽은 하면, 지금 제가 이정철 박사님 미국은 북한은 근데 미국은 없어가지고 이게 모두 깨진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조금 우리 같이 토론을 위해서 그냥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발표하신 분들이 답변하셔야 되는 게, 그 기프트 기빙 컬처는 평화로 공부하는 문제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 모스 교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통역하시는 분들 허죽일 영어는 뭐라고 어떻게 번역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퍼주기. 네? 그래가지고 그 뜻이 전달될까? 나는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프로페서 모스. 모두가 돌아가셨고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omments. I think the question which I would ask is, it makes sense. So the question which I tried to pose in the presentation was, it's difficult to tell whether or not gifts, the way in which gifts are exchanged, are a reflection of a society or help generate a society. And I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most of social relations are fixed by other means besides gift-giving relations. If that's the case, then one wouldn't expect gift-giving to transform relationships.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that means that to fix issu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hat has to change, all that has to change is all of political culture. Why? Because only after political culture is changed when you see differences in forms of exchange or differences, because everything else will follow from fundamental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But what does that tell you about how to change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It doesn't tell you anything, right? It just tells you that there's no policy tools that can follow, because most policy tools which we think might adjust relations will only be adjusted after we change the basic relationship in the first place. So with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is is oftentimes considered an argument against cultural theories of international change. Their time horizons are so long, sometimes in some cases 100 or 200 or 300 years, and there's no clear idea for what levers you can pull. I think that there's some case to be made for the fact, and again I say it's unclear and there has to be empirical testing to figure out some of these arguments, where the giving of a gift can fundamentally chang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So it's true. The giving of blankets from Americans to American Indians was a way in which relations were poisoned very early on because of these gifts that were not really gifts. They were Trojan horses to kill or exterminate people. But that doesn't mean that when Americans landed in the when the Europeans landed in the New World, there wasn't a period of time in which there was a debate about within both, from what we can tell from the pre-Columbian peoples, from the people who lived in the Americas before the Europeans came, or among the Europeans about what way in which they should relate with people in the New World, to borrow the examples from the discussant. And one of the ways in which it varied, depending on which ship was arriving and what type of people was coming to the New World, was whether they chose to use weapons as their mode of entry, and so they chose war, or if they chose to use gift-giving relationships. It's an interesting and it's an empirical exercise to ask whether that choice of strategy by both sides affected the way in which relationships formed. So that would be one question. The second is whether if you want to choose war, as the discussant began his discussion with the parts of Mao, so it says you choose war or you choose gifts, so there's a gap between those two choices. Whether in fact it's a choice of giving a gift, right? Is this something that people have the ability to reflect and change the patterns of relations in which they find themselves because they've been so destructive in the past? If they decide that they want to change the world, how do they change the world? The way they do so is by acknowledging struggles of recognition and by providing the other side with some form of egalitarian recognition. But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Grant, did you say that there is a little empirical studies on this? Yeah? There's a lot of empirical studies about the way in which people use gifts to acknowledge recognition politics. About interstate relations. But not for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at will lead to peace. So we know that gift giving is a way in which when one society gives a gift to another, it can make the other side feel as if it's more valuable. But the problem is that so much depends on symbolic politics that if a side makes a mistake, we know that it can also contribute to, it's very fragile. 마지막으로 이경우 예. 일단 지금 질문 질의와 발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에릭 그리나비스키 교수님하고 약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국가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부족 사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됐던 모스의 이론을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중간에 나왔듯이 현재 그 증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국면이 현재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국제사회를 증여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증여의 어떤 측면을 그 계약적인 성격으로 끌어당길 것이냐,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 부분이 아까 남영훈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불확실성과 위험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불확실성과 위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인슈런스를 어떻게, 보험료를 어떻게 내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사고가 날지 안 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합당한 계산법에 의해서 설득을 시켜야 보험료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에 들었던 이전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위험이라고 하는 그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국제법 안에서 그러니까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증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설명 방식들이 사실 불확실성을 어떠한 위험으로 구체화시키는 방식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전히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 최초의 증여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혹은 누가 시작하는가 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박세진 박사님께서 증여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기존의 관계가 어떠한 증여를 가능하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최초의 증여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서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뭐 똑똑하든 잘생기든지 간에 어쨌든 아이를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회 안에서 클 수도 없고 그냥 죽을 겁니다. 이랬을 때의 문제는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과거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아이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관계가 없는데 무에서 증여를 통해서 관계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다른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초의 증여는 기존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시작될 겁니다. 만약에 기존의 관계에 그냥 그걸 유지하거나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그 행위에 최초의 증여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꼭 플로어에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꼭 한 말씀 한데 짤막하게 점심시간. 이거 가져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1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아까 이정철 박사님이 지적 외적인 거 했는데 지적 내적인 걸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 분야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짧은데요. 우선 고고하고 이경욱 박사한테도 하나 질문드리고 딱 1분 내에 끝나겠습니다. 이정철 박사님은 북한이 항상 무어의 경우는 뭐 조선반도 비핵화 우리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ICBM 발사대 뭐 고체를 다 준비하고 있고 또 핵무기를 SLBM도 지금 2000톤급 3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경 능력도 뛰어나고 청와대에서는 우왕좌왕하고 국방장관 2년 한국의 국민들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북한의 모든 메커니즘 볼 적에 핵무기를 100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핵보유 국가라서 50개, 30개씩 점점 줄일 테니까 평화체제 그리고 레짐을 개런티해달라. CVI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정은의 속마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경욱 박사님, 요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피곤한 시간이니까 아까 장달중 박사님이 처음 얘기할 때 우리를 웃기려고 이제 아들 선물 받고 이제 뭐 한다는데 제가 심사를 딱 보니까 북한대학원 총장이었던 최완기 박사님이 잘만 보인다면 탈분단
이 경제문화원에도 어느 정도 포션을 증여 아니면 선물하겠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경 박사님 생각하고 또 최 박사님이 또 한번 코멘트 짧게 해주시죠. 뭐 이게 서로 사이좋게 점심시간 됐으니까. 네, 간단하게 답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북한은 교환 관계에서 자기 가격이 저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에게 코스트를 부담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값이 얼마나 높은지를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계속 코스트 부담시키는 전략으로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핵 보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 자기가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네. 오늘의 본질로 따지면 그렇다. 이경 박사님 따뜻한 예, 그 현대 사회에서 증여를 다루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상속법이고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 때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을 조약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제가 그 자기 혈통으로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 자체를 굉장히 부정했다가 그게 조금씩 풀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거꾸로 부유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그냥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같은 연구소에게는 매우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빈틈을 노려서 그 떠들고 있는 돈을 빨리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정말 그 아주 새로운 토픽으로 아주 흥미로운 발표 논의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김영남 통과돼가지고 우리 그란스 교수 얘기한 대로 선물도 상당히 적정 수준에서 많이 오고 사회 평화를 이루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 자꾸 하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남북 관계에도 이 선물을 하는데 이게 에갈리테리안 말하자면 그 평등적 지평 속에서 선물이 교환되는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들을 아마 발표하신 분들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새로운 토픽을 가지고 회의를 받아야 신한대 달분단 연구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첫 세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